예,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8도 67 전화업체 판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압류 추심 명령으로 인해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보상금 증액 청구회소의 청구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이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 2018도 67 우리 보증소에서 전화업체 판결 이거 전체 판결 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보상법 제82조 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징액을 구하는 소의 성질,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채무자인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보상법 85조 2항은 토지 소유자 등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당사소송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토지수용인의 재결 중 보상금 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그 증액을 구하는 소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는 재결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재결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접 또는 토지 소유자 등을 대위하여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 등의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가 재결을 다툴 지위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에서요. 토지보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수용인의 재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손실보상금 채권은 관계법령상 손실보상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지보상법 34조,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뒤에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83조 내지 85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손실보상금 채권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다. 아울러 토지보상법령은 토지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 시 이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장래 확정될 토지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여 추심채권자가 이와 같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확정을 위한 절차에 참여할 자격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요컨대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보상법 85조 2항에 따라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그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토지 소유자 등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의 청구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 등이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게 전업체 판결이 변경된 거죠. 종전에 이제 판례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면은 손실보상금 채권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보증소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이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거 꼭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2017-242232 사건 되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3판 판례 암기장 제 3판의 9번 판례 되겠습니다. 자, 판결유지 읽어보면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2017-242232 판결입니다.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매매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매계약에 의해 직접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도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인이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은 매매계약이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이라는 사정만으로 번복되지 않는다. 결국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는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무상임차인 3판 기준에서 판례 암기장 19페이지에 있는 거, 우리 그 판례 7판 그 강정훈 보상법규 규출 판례 우리 판례 정리 분석, 그쪽에 이제 7판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7판 기준이 나오질 않아서 일단은 제가 판례 암기장을 중심으로 해서 판결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2022도 44392 정답 뭐냐면은 토지보상법 제54조 2항 세입자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다 나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판결 요지 보시면은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2항의 세입자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다 나가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입니다. 1. 토지보상법 제78조 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1번에 대하여 주거 이전비 등을 필요적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8조 제9항은 주거 이전비의 보상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영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주거 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이 규율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4조 2항의 세입자의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이는 모법 조항의 위임 목적 및 취지와 달리 모법 조항에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자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므로 모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 2.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인데, 조기 이주 장려 및 사회보장적 지원의 필요성이 사용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비춰보더라도 보상 대상자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모두 토지보상법 78조 5항에 따라 보상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도 동일하다.
이사비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됨이 이론이 없고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주거이전비의 경우에도 보상 대상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4.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54조 2항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와 제도의 취지, 구조적 타당성을 고려한 결과이다. 위 조항이 세입자라는 문헌을 사용하는 것은 같은 조 1항의 소유자의 경우와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해석이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났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도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다. 이게 2020년 12월 11일 날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령 788호로 개정되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도 포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정에 대하여 더하여 개정조항이 세입자라는 문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괄호 안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가 세입자에 포함된다고 추가한 점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개정조항은 기존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판결지 두 번째 보면은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2항에 의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세입자가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여야 하는데 여기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세입자의 점유권원의 성격, 세입자와 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 계약기간의 종기 및 갱신 여부, 실제 거주기간, 세입자의 이주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된다. 이러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지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하는 세입자 측의 주장 증명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 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므로 세입자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까지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본격적으로 우리 주거이전비 관련된 다른 중요한 판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할 때 감정평가사 꼭 합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